113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중북부 지역에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이어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딸이 속한 학년의 시험지 등을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무부장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7%대였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 상반기 0.9%에 그쳤습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지급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논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113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철원 평야가 호수처럼 변했고 산사태 위험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가 취재한 철원의 폭우 피해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천역 도로가 움푹 패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도로는 금이 갔습니다. 길이 60m가 절벽처럼 깎였습니다. 여기 아예 이제 고립될 것 같다고. 이게 끊어져 버리면 한동안 일은 못 댕기잖아요. 마을 안길은 흙탕물이 차지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다리 위로 넘치고 도로 표지판도 쓰러졌습니다. 식당 바닥은 발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철원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내려온 흙탕물로 도로는 엉망이 됐습니다. 철원에는 밤사이 430mm가 내렸습니다. 철원 평야는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1년 농사인데 이게 지금 내일 모레면 추수인데 보다시피 지금 벼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산 비탈에 만든 태양광 발전시설은 토사가 덮쳐 패널이 부러졌습니다. 옹벽도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에 주민 1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걱정되죠. 아니 산세터 내려올까 봐도 걱정되고 뭐 또 이쪽에 물도 많고. 오늘 낮 1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간 하류에서 자동차 2대가 고립됐습니다. 45살 이모 씨 등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양구군 성공령에서는 낙석 30톤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무섭군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서울, 경기 북부, 인천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벌써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에 잠긴 곳이 많았고 임진강 수위가 크게 올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물이 차오른 도로에 자동차가 반쯤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차를 밀어냅니다. 큰일 뻔하셨네요. 저희 또 출동하니까 빨리 갈게요. 고양시 대곡역 앞 지하차도 공사 현장입니다. 빗물이 지하차도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양수기를 여러 대 투입해도 물이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데 저쪽에 이제 어제 비가 막 집중 폭우가 와가지고 일로 물이 이제 쓸려 들어온 거예요. 배수로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갔습니다. 논과 비닐하우스 6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토사와 흙탕물이 도로 곳곳을 덮쳤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 도로에는 차선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경기도 포천에 404mm, 연천 401mm, 파주는 298.5mm가 내렸습니다. 패널 출근한 다음에 그 반차를 써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와서 집에 와 보니까 방 안에고 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김포시 운양동에서는 물이 차오른 도로에 버스가 갇혀 승객 16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인천 검단 사거리도 물에 잠겨 교통 체증을 겪었습니다.
수위가 오른 임진강 하류는 오늘 야영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V조선 차동수입니다. 어젯밤 서울 중랑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고 한 명이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긴 했는데 폭우로 워낙 순식간에 하천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300채 가까운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해 하천과 분간이 안 됩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중랑천 월릉교 일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 5대가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탑승자 5명이 황급히 대피했고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49살 김모 씨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중랑천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중랑천과 도로 사이에 있던 이 2.5m 높이의 옹벽 너머로 물이 넘치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경찰과 서울시설공단은 사고 1시간여 전쯤부터 교통통제를 시작했다며 차량들이 어떻게 도로에 진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냉장고까지 온갖 가재도구가 폭탄 맞은 듯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안의 고인물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하수들 그냥 역류해가지고 도로로 차버리니까 도로 위에서 물이 여기까지 차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 서울 은평구에 시간당 67.5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275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고 27명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고 지금 공사하러 이제 주민들이랑 서울에선 하루 동안만 500여 건의 배수 지원 요청이 소방서에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서울에는 저녁 무렵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릴라성 호우가 국지적으로 퍼붓고 있는데 청계천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지금은 비가 어떻습니까?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가 또 잠시 주춤하기를 반복하며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지금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후 4시 40분에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2시간 만에 호우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남북 10km 정도 폭으로 아주 좁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아주 큽니다. 서울의 경우 은평과 도봉구에 시간당 40mm 강한 비가 내릴 때 남부 지역은 시간당 5mm의 약한 비가 왔는데요. 강북과 강남의 강수량 차이가 10배나 나는 상황입니다. 중랑천은 물이 불어나면서 동부 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강원 춘천, 화천, 경기도 가평, 남양주 등 20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홍천 평지, 경기도 구리, 부천 등 5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도 내일 새벽부터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한강 수계 댐들이 비상입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을 비롯해서 한강 수계 댐들이 그래서 일제히 수문을 열고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지금 팔당댐에 나가 있죠? 네, 이곳 팔당댐은 현재 1초당 6,300톤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방류를 시작한 팔당댐은 지금은 전체 수문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춘천과 홍천 등 북한강 상류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 한강 상계 상류의 유입량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방류된 물은 5시간 정도면 서울 잠수교에 도달하는데 한강 수위 조절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초당 6,000톤 이상이면 한강 지역의 낮은 지대뿐 아니라
서울 잠수교가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잠수교 수위도 계속 올라 현재 5m로 보행자 통행 제한 수위인 5.5m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다른 댐들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의암댐과 청평댐은 각각 1초당 3,000톤과 5,700톤을 방류하고 있고 순천댐도 1,700여 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탄강 사량교와 임진강 비룡대교 일대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19호 태풍 솔릭에 이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산사태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13개 지역의 산사태 경보를 5곳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폭우는 특히 여기저기서 게릴라성으로 쏟아져서 피해가 적지 않았고 당황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태풍 진로 때문에 기상청의 예보 능력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어젯밤에는 저도 경보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뒷북 안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퇴근길이었죠. 서울 지역 호우 경보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녁 7시 40분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청이 10여 분 간격으로 서울 호우 경보를 알렸습니다. 특히 저녁 8시 40분쯤에는 이 중랑천 호우 경보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보 문자가 뒤늦게 수차례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뒷북 재난 문자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기상청의 예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기상청은 어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에 예보를 시작으로 했는데요. 당일 오후까지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도에 시간당 40mm 이상의 비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와 오후 4시 40분에는요. 이 서울, 경기 그리고 서울 남부 지역에 이 한두 시간 이내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이렇게 기습폭우만 예상했었습니다. 오히려 6시 20분이었죠. 서울의 비가 곧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7시 40분에 이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자 부랴부랴 서울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예,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난 태풍 예보 때는 너무 과잉 예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군요. 예, 맞습니다. 기상청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는 폭우를 동반한 비구름이 어디서 생길지 알 수가 없고 이동 속도도 빨라서 단기 예보를 내리기 어렵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때문에 동네별로 강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그 대치점이 한반도 상공에서 머무르면서 여러 날 비가 내렸고 이렇게 전선면에서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매우 좁게 내리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얼마큼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 기상청이 현재 영국 기상청의 수치 예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요, 이 태풍이나 장마처럼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들고 있어서 영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기상청 비예보 적중률이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뭐 많은 이유와 변명이 나와서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상청이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지 안타깝긴 하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계속 비 소식을 잘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뉴스 중에 필요하면 현장을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통계청장 교체 논란입니다.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서 통계청 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나온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기도 했다는 내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소득 통계가 나왔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통계청은 바빠졌습니다. 청와대의 요구가 훨씬 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자주 우리 통계청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청이 자료를 내면 원자료를 내놓으라거나 추가 분석을 요구했고 이례적으로 통계청 직원을 자료 검토 등의 이유로 청와대로 불러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통계청 노조에선 황수경 당시 청장에게 독립성 훼손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청와대의 갑질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통계청을 조금 다루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 전 청장이 경질된 후 노조는 성명을 냈습니다. 역대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위해 노력했던 청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인지 참담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통계청장의 전격 교체로 시작된 논란이 통계 분식의 우려에 이어 통계청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분기 양극화 지표가 나왔던 지난 5월 청와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별도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보사연의 분석 책임자는 새로운 통계 방식을 제안했는데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계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제안했던 그 책임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5일 청와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자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통계청에 1분기 가계소득 자료를 보냈고 이틀 뒤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결과는 청와대가 반길만 했습니다. 조사 방식만 바꿔도 양극화가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 방식은 가처분 소득 집계에서 퇴직금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등 비경상 소득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애당초 12.8% 감소로 집계됐던 하위 20%층의 소득이 2.3%만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의 소득은 3% 감소에서 3% 증가로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 분석의 책임자는 당시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지난 26일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이었습니다. 강 청장도 당시 연구원으로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통계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맞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비정규직 통계 조사 방식의 손질을 검토하기로 해 통계 분식 논란을 키웠습니다.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그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처리되는 항목을 정교하게 바꾸기로 했는데 새 방식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는데 야당 인사들도 대거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쇄소를 25년간 운영한 이갑주 씨. 요즘이 가장 힘듭니다. 저희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예고해온 총벌기일. 빗속에서도 주최 측 주장 3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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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5가지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회 절반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권도 집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역효과를 부를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저녁 6시 30분부터는 청와대 방면으로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올해 들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기금 운용 본부장의 장기 공석에 운영 전문 인력의 이탈이 늘면서 올 상반기 수익률은 0.9%,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라고 지시한 건 임기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이기주의라고 야당이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638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큰손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수익률이 0.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 연평균 누적 수익률 5.45%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124조 원 넘게 투자한 국내 주식에서만 주가 하락으로 5%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해외 주식 등에서 선방하며 수익률의 마이너스 전환을 방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터키 외환위기 등의 악재들로 수익률 전망은 어둡습니다. 국내 증시나 해외 경기 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률이 올해는 참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그러나 단기 등락은 실제 수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 본부장의 장기 공석 등 전문 인력 이탈도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임기 마치면 그만하는 임기 이기주의의 일종의 대중영합주의적이고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북미 관계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미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 즉 재개할 수도 있다는 군사적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훈련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로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겁니다. We are going to see how the negotiations go, and then we'll calculate the future. 북한의 적대적인 메시지가 담긴 편지로 격앙된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데 이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약속 이행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stands ready to engage when it is clear that Chairman Kim stands ready to deliver on the commitments. 현재의 교착된 상황을 풀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도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중국 전투기에 의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침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다시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침범해서 4시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올 들어 이런 일이 벌써 5번째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지 안영영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찰기 한 대가 오늘 오전 7시 37분쯤 이어도 서남방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강릉 동쪽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9시 38분쯤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고 11시 50분에야 완전히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4시간 넘게 카디즈를 침범한 겁니다. 우리 군은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로 접근할 때부터 F-15K 10대를 긴급 출격시켜 위협 비행을 중지하라며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국제공역에서 정상적인 훈련 비행을 하고 있다며 카디즈 이탈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1월과 2월, 4월 지난달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중국 정찰기는 카디즈 무력화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와 우리 해군기지 등 군사 목적의 정찰을 위해 지속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주한 중국 무관까지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숙명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 학년의 시험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교감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는 쌍둥이 딸들이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고사 담당 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면 시험지를 최장 50분 동안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2년 전 교감에게 딸들이 입학할 예정이라며 교무부장직 수행이 적정한지 물었고 당시 교감은 관행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배제를 안 했거든요. 그 공정성 훼손하고 노출된 것 자체로도 죄가 무겁다, 책임 무겁다 해서 중징계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으로 가겠죠. 문제 유출 정황을 파악한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고의 내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사태를 빚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종 비율을 줄이는 게 방법이지 뭐 상피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현재 1,005명의 교사와 1,050명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성적 비리가 지나친 대입 내신 경쟁에서 비롯됐다며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강력범 신상 공개 방침에 따라서 서울대 공원 시신 훼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는 울먹이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시신 왜 그렇게까지 훼손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변 씨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남부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범 신상 공개는 피의자 가족들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영등포 초등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 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 A씨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해 다이어트 업체 광고 모델로 나섰던 가수 김태우 씨. 그런데 바로 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김 씨가 광고를 찍자마자 10kg 이상 더 쪘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제 기분입니다. 28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체형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나섰던 가수 김태우 씨.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로 소개되면서 해당 업체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요요가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광고를 찍은 지 4개월 만에 김 씨는 목표 체중이던 85kg에서 다시 10kg가량 불었습니다. 김 씨의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본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업체 측은 체중 관리에 실패해 모델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은 계약 내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침해한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다이어트 업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가 매주 한 차례씩 받기로 했던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업체가 얻은 광고 효과도 적지 않았을 거라며 배상 요구액의 절반인 6,500만 원만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환경부가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면서 6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마당 사업을 전국 20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외래종이 판을 치는가 하면은 관리 부실 탓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옮긴 듯한 저수지와 생태숲. 7만여 제곱미터의 서울 노원 자연마당입니다. 한켠에 노란꽃 창포 한 무더기가 털을 잡았습니다. 자생식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이게 외래식물입니다. 메마른 건습지엔 환경부가 생태교란 외래식물로 지정해 관리 중인 단풍잎 돼지풀이 이처럼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국내 토종식물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생태교란 외래종입니다. 미국 가막살이, 미국 쑥부쟁이, 개망초 같은 외래종도 흔합니다. 외래종 특징 자체가 우리 고유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외래종을 심고 이런다는 것은 크게 그건 잘못된 것이죠. 환경부가 4년 전 31억 원을 들여 이곳을 만들 당시 자생종 최대 활용과 외래종 제거 지침을 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 밖에도 물가에 자라는 물풀의나무와 신나무를 메마른 평지에 심어놓고 나무들 사이론 잡초와 나물이 무성합니다. 이거를 삶아서 쑥떡 해먹으려고.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뜯어가자고. 환경부는 조성 당시엔 외래종이 없었다며 현장 관리는 지자체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주장합니다. 현장 인력이 그게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잡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600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자연마당을 전국 20곳에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냥 조경사업, 토목공사 정도지 그런 자연을 만드는 사업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자연복원 생태사업이 외래종 침범과 관리 부실 등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추적 취재 유혜림입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 안전벨트 하십니까? 다음 달 28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 책임이 뒷좌석 탑승객이 아니라 기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택시 기사와 손님 간에 마찰이 벌어지는가 하면 승객에게 얻어맞는 기사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중심을 잃고 구르는 차량. 차 안에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추돌 사고에서도 탑승자가 튕겨져 나옵니다. 차량 충돌 시험 영상.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 이유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안 매는 이유 참 다양합니다. 이거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 28일부터 앞뒤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택시 기사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겠죠. 아니 손님이 안 매는데 왜 운전수가 책임을 져야 돼? 안전벨트를 안 매서 안전벨트 매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나보고 안전벨트를 매려만 하냐? 안전벨트 아니니까 하차하십시오. 내리십시오. 손님 그렇게 말을 하면 손님이 아저씨 승차고백죠.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유하는 택시기사. 안전벨트 매시라고. 뒤쪽 앉았으면 뭐 그거 하라 그랬어 근데 법이 바뀌어서 다 하셔야 돼요. 오토바이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이 안에서 무슨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지팡이로 하복부를 2차례 찌르셨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맞아야 되나. 갈등이 예상되자 경찰은 기사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미리 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터기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한 겁니다. 카드 결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택시 탈 때마다 무심코 들었던 안내 멘트.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택시 승객은 안전띠를 안 매도 단속할 수 없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그 승객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한테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아집니다. 과태료는 안 내더라도 택시 타실 때 안전벨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 색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기영 재판관은 지난 2009년 광우병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소장으로 지명한 유남석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사법부의 좌편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김기영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50살로 헌법재판관에 오르면 남성 재판관으로서는 역대 최연소입니다.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의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김 수석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간사 출신으로 지난 2009년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석태 전 민변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선수 대법관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기영 수석부장을 헌법재판관에 추천함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될 예정으로 내년 4월에는 재판관 2명도 문 대통령이 신규 지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 취임 첫 최고위 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방문인데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찾아가 예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첫 지역 순회 장소로 경북 구미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이 대표는 수출 1번지 구미의 경제가 어렵다며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좌우가 없고 동서의 구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곳입니다. 구미시청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예산 협조를 위해 인사차 왔다며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구미 금호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 대표는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혁신성장의 현장에 왔다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내일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영호남 횡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서울은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출근길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성 호우인 탓에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청계천에 나가 있는 박성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자, 박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곳에 40분째 서 있는데요. 아까에 비하면은 비가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후 4시 40분에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2시간 만에 호우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남북 10km 정도 폭으로 아주 좁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아주 큽니다. 서울의 경우 은평과 도봉구에 시간당 40mm 강한 비가 내릴 때 남부 지역은 시간당 5mm의 약한 비가 왔는데요. 강북과 강남의 강수량 차이가 10배나 나는 상황입니다. 중랑천은 물이 불어나면서 동부 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강원 춘천, 화천, 경기도 가평, 남양주 등 20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홍천 평지, 경기도 구리, 부천 등 6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도 내일 새벽부터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에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10명쯤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모여 살며 보통 2명, 3명씩 짝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 반경 40km를 벗어나려면 미 국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북한 외교관들이 워싱턴 시내를 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외교 공관으로 쓸 집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당시 합의에는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장차 대사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김정일과 클린턴이 친서를 교환하며 워싱턴과 평양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북한이 막판에 틀면서 다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And he has accepted. 예, 이 이후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고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확실해지면 협상에 나가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김영철이 보내온 협박성 비밀 편지가 촉발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부당하고 강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측이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협상 교착 상태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죠.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북한이 핵을 유지한 채 기나긴 협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25 휴전협상 유엔군 대표였던 C. 터너 조이는 10달 넘게 북한의 지연 전술에 시달리면서 얻은 교훈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압력을 증가시켜라. 조급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줄여라. 올 들어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65년 전에 이 교훈 역시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8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미북 협상이었습니다. 네,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맛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40mm 이상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최고 250mm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외 지역도 내일 충청, 호남, 영동 30에서 80, 영남, 제주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비구름이 느리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경기, 강원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는 모레까지도 이어집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 오전에야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남부 일부는 오늘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다시 한번 집중호우주의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국가 통계가 나올 때마다 조작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임 통계청장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통계청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